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부안 확정.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거죠? 네, 어제 일부 설명을 해드렸는데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보편 지급하고 선별 지급이 섞여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모든 국민한테 주되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요. 어제 적게는 15만 원, 최대 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2만 원까지 최대 지급이 됩니다. 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온 국민이 받게 되는 돈은 얼마예요? 15만 원이에요. 그거는 나이가 적든 많든 뭐 돈이 많든 적든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무조건 15만 원. 네, 기본적으로 15만 원은 다 지급이 되고요. 어떻게 나눠서 주냐면 4개 계층으로 나눠서 지급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 그러니까 가장 적게 받는 구간인데 여기가 15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15만 원을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어서 더 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는 처음 받는 15만 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것만 딱 받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 구간,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10% 이하부터 차상위 계층 위까지는 25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가 대다수 국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의 한 85% 정도 해당을 해요. 예.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지급을 하고요. 음흠.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지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줄지 이게 어제까지는 이제 발표가 안 됐었는데 인구 소멸 지역 84개 지역에다가 2만 원을 추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초수급자이면서 인구 소멸 지역에 산다라고 하면 그러면 52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4개 시군입니다. 여기의 주민들은 1인당 2만 원씩을 더 받아서 최대 52만 원. 네. 그리고 주는 방식이 1차하고 2차로 나눠줄 건데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차 때 일단 15만 원을 전 국민한테 딱 지급을 하고요. 예. 이때 이미 차상위 계층한테 15만 원을 더 줘서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 원 더해서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지역에 따른 인구 소멸 지역 2만 원도 이때 지급을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2차 때 이때 1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상위 10%만 빼고 전체 1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1차 때 15만 원 다 주고 그다음 2차 때 나눠서 가는 게 아니고 네. 1차 때 일단 나눌 수 있는 대로 나눠서 준 다음에 2차 때 상위 10%만 빼고 10만 원을 더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 1차, 2차는 뭐 언제가 될지 이 정해졌어요? 구간 같은 것들은 아직 명확하게는 안 나왔어요. 아니 저는 이제 주는 시기. 예, 시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구간을 띄워두고, 그러니까 시기를 띄워두고 줄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분 지급이 됩니다. 그 비탄감 부분도 큰 관심사였는데 이건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주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일단 한 123만 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빚이 5천만 원 이하고 7년 이상 연체가 됐다. 네. 이러면은 이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전체 다 탕감해 주기로 했고요. 7년 이상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규모가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추산하기로는 그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대출 중에 한 22조 6천억 원 정도를 소멸시키는 그런 방식이 될 거예요. 이 비탄감 대상은 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뭐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반 네. 개인이 아니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네. 요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언급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확장 제정할 때다라는 얘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추경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추경을 할 때는 그러면은 좀 검토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재정 적자도 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가장 효과적인 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이 가장 맞는 거냐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15만 원씩 주면서 추가적으로 차상위 이제 저소득층한테 주는 방식 아니면 아예 그냥 선별 지원하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내수 진작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차후의 이 결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추경을 만약에 민생회복 이제 쿠폰이 또 필요하다고 한다라면은 그게 이제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 최소한. 예. 그리고 이 골든타임이란 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살려보자고 주는 돈이라면 너무 늦지 않게 골든타임에 이 돈이 풀릴 수 있게 그래서 소비가 좀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게 이렇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죠. 이재명 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여야 지도부라고 하면은 그 여야의 원내대표들을 말하는 거죠?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를 얘기합니다. 답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두 당의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참석 대상자고요. 네. 민주당은 아직 당대표 선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석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새로 선출된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을 합니다.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잡힌 건가요? 네, 근데 한 17일쯤에 그 조율을 했다라 그래요. 장소는 대통령 관저고요.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짚을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18일 만에 바로 야당 지도부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건 아닌데 꽤 빠른 편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당시 야당 대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죠. 잘 안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취임 2년 가까이 된 뒤에야 그 만났었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빨리 만났습니다. 9일 만에 만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달 반,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한 2달 정도 돼서 야당 지도부를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빨리 만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점상으로 보면은 그 24일, 25일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이거든요. 네. 그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앞두고 또 여야 지도부와 만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의제가 뭐냐? 일단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는 거는 제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미리 방식을 이렇게 짜놓고 뭐 다 실무진간에 논의한 다음에 합의문 발표하고 이런 방식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조율되거나 이런 과정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은 상견례고 의제 제한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직후니까 방문 성과하고 결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국민의힘은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김민석 후보자나 그다음에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쭉 거론하면서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3특검 출범돼 있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이게 일종의 그 야당에 대한 탄압, 압박 이런 식으로 흐르면 안 된다 이런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그 소상공인 부채 탕감 정책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불만 기류들이 있거든요, 야당에서. 이거는 좀 그 일종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 제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의미를 뭐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은 그 민주당 모 관계자 표현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좀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이 소비 쿠폰 지급도 보편 지급 중 얘기를 하다가 선별 지급으로 일부 좀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뭐 일본과의 관계라던가 미국과의 관계도 예상보다는 좀 부드럽게 한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야당도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뭐 통합하고 또 이제 뭐 모두의 대통령 이런 컨셉을 좀 이어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히 자신을 안 만나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 효과를 노리겠다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김준일 평론가. 예. 이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 이거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반면교사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야당 대표 만나는데 2년 걸렸잖아요. 이거는 사실 유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홀대를 당했지만은 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야당을 존중하겠다라는 이런 시그널들 뭐 그런 건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게 역대 대통령들 잠깐 설명을 했는데 네. 박순봉 기자가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정부, 진보 정부에서는 야당을 빨리 만났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틀 만에 만났거든요. 이게 기준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저기 취임식 날 밥 먹었잖아요. 네네. 만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칠 거냐 말 거냐. 근데 보통은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된 지 이틀 만에 여야 영수회담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15일 만에 한나라당 지도부 모셔서 오찬을 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9일 만이라고 했는데 취임 당일에 원내 5당 당사를 방문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2주 안에 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일 만에라고 하면은 민주당 기준으로는 빠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명박 59일, 박근혜 46일, 윤석열 2년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이제 조금 빠른 편에 속하는 거죠. 어쨌든 여야 협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인 거고 지금 이게 나토 정상회의를 가는지 안 가는지가 확정이 안 됐지만은 그 직전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오히려 나토 정상회의 가는 걸로 좀 가닥이 잡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내 문제를 어느 정도 여야 이 대표들 만나면서 정리를 하고 본인은 이제 나토 정상회의 가가지고 다음 주에 외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뭐 지금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지금 추경과 관련돼서 뭐 민생회복권, 소비 쿠폰 이런 얘기들을 할 테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 총리 좀 이제 국정 왜냐하면 지금 국무위원들을 추천권이 이제 국무총리한테 있기 때문에 장관 추천권. 장관들을 임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당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야당이 벼르고 있어서 거기 좀 긴장감이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오찬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 얘기 좀 짚어봤고 그나저나죠 박 기자. 네.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어땠습니까? 뭐 고성이 오간 게 좀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역시 야당은 공격을 했고 여당은 좀 방어를 했는데 어제가 이재명 정부 첫 공직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좀 요약을 해보면 국민의힘은 그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 친북 성향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사드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냈던 입장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친북 성향이 도드라진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여기에 더 연결을 해가지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랑 함께 근무했던 적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좀 연결성, 그러니까 친북 성향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선거염 얘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하고 좀 연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비아폰 기록이 삭제됐는데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질의했는데 이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선거염 문제를 부각해서 좀 그 시선을 좀 돌리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어제 좀 논란이 됐던 게 그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을 기점으로 양당 사이에 고성이 오갔었거든요. 송원석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쭉 읽어드리면 성향이 친북적인데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됐을 때 국정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남연락사무소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가늠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송 의원이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쭉 꺼내면서 대북 송금한 거 알고 있었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후보자는 뭐 같이 일하긴 했지만 활동한 적은 없고 뭐 이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들이 오가니까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특정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거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내란숙의 보호 연락소장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국민의힘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국정원장을 내란숙의 보호 연락소장으로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청문회에서 키워드 2개를 잡아라 하면은 대남 연락 사무소 대 내란숙의 보호 연락소 이렇게 양쪽이 요 단어들로 팽팽하게 맞붙었어요. 맞습니다. 국정원을 서로 다르게 그렇게 부른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일종의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송 의원이 이렇게 쭉 그 김영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끼어드니까 김 의원이 발언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송 의원은 왜 반말을 하고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김 의원은 또 반말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고성 오가면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첫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를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세종연구소에서 북한학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뭐 가짜설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 반박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2000년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특별수행원으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갔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대부분 이제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 권위 이제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참여정부에서 이제 통일부 장관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낯이 익은 인물이죠. 그렇죠. 통일부 장관을 이미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뭐 베이징대 석좌 교수도 하고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특히 북한 문제 중심 그리고 그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의 어떤 전문성 이런 거는 뭐 검증이 됐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 정권들을 보면 국정원장을 어디 출신을 임명하는 국정원장이 되게 다양해요. 스펙트럼이. 예를 들면은 뭐 국정원장이나 뭐 국정원 1차장, 2차장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네네. 예를 들면은 군인도 가고요. 뭐 그렇죠. 외교부 사람도 가고요. 그렇죠. 정치인도 가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북한 전문가를 갖다라는 거 앉혔다라는 거는 네. 그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밸런스를 좀 많이 맞췄다. 그러니까 자주파와 동맹파. 그러니까 동맹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자주파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이래서 밸런스를 맞췄다라는 거고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좀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이제 야당이 굉장히 심하게 말을 한 건 맞죠. 무슨 연락사무소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했지만은 국정원이 사실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산업 스파이도 잡아야 되고 네. 사실 이게 약간 미묘한 긴장 관계가 있거든요. 북한과의 관련해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좀 우려가 이제 나온 것 같고 사실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뭐 결격 사유나 이런 거는 지금 언론 보도나 이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청문회는 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보다 다음 주에 있을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네, 가장 네. 뭐 관심이 많고 국민의힘에서 좀 뒤늦게 이제 총력전을 기울이는 그런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좀 관심이 집중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때도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한 개만 더 보죠. 내란 특검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겁니까? 네,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이 어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6일 만이거든요. 네. 바로 기소를 했고 아직 수사팀을 꾸리기도 전이거든요. 수사팀 준비 기간이 20일 되는데 그것도 전에 바로 기소를 한 겁니다.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인물이에요. 지난해 12월 27일에 구속 기소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행위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였는데 그럼 뭘 추가로 기소를 했느냐? 공무집행방해랑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한테 네. 비하폰을 받아가지고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 준 거예요. 근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이긴 하지만 그때도 이미 민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비하폰을 줬으니까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엄 해제 다음인 12월 5일에 김 전 장관이 수행비서한테 자기 휴대전화랑 노트북 없애라고 지시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수행비서가 진술을 한 게 망치로 이걸 다 부셨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되는 겁니다. 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굉장히 빠른 속도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꾸리기도 전에 바로 기소를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준비 단계잖아요, 사실은 특검이. 네, 뭐 준비도 사무실 꾸리고. 얼마 안 됐어요. 예. 6일밖에 안 됐으니까 준비 기간 한 2주는 남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기소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26일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구속 기간이 끝나버리거든요. 요거거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아니 지금 내란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사람한테 증거인멸 교사 뭐 공무집행방해 이거 너무 소소한 건데 굳이 왜 추가 기소했어?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추가 기소 안 하면 구속 만료돼서 그냥 석방되는 거였죠. 보석으로 석방되는 거였죠. 맞습니다. 이거 예. 같은 혐의로 재구속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혐의를 이 조은석 특검이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구속 기간 연장. 네, 구속을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영장을 청구하겠지만 이거 이제 지금 피고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다시 이 발부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김주인 평론가. 예. 지금 3대 특검 중에 어떻게 보면은 먼저 치고 나간 내란 특검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좀 빠르게 약간 나가네요. 뭐 새 특검이 경쟁 관계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요. 살짝 있어요. 예. 여기서도 기사가 나오고 저기서도 기사가 나오고 약간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아직 특검 보도 임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 먼저 수사팀부터 지금 다니면서 경찰이나 검찰에 지금 수사팀 좀 요청을 하고 다녔고 바로 지금 이렇게 추가 기소까지 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뭐 특검 포함해서 과거에 이제 검찰들이 6개월 구속을 해놨는데 그때까지 재판이 안 끝나거나 안 되면은
수사가 안 끝나면은 그냥 풀어줘야 되죠. 풀어줘야 되는데 예, 예. 별건으로 아, 또 예, 예, 구속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비판을 좀 받아왔어요 예, 옛날에는. 예.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내란 혐의이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공모로 이제 증거 인멸, 뭐 조작, 뭐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좀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저는 이제 더 궁금한 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어떻게 될 거냐. 사실 규모나 기간이나 이런 거에 볼 때는 내란 특검이 더 크거든요. 네. 근데 기사는 아마 한 3분의 2는 김건희 특검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6가지 혐의가 있고 지금 검찰에서도 계속 서울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명태균 등등등에서 지금 나오는데 이게 한번 가동이 되면은 엄청나게 기사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김건희 지금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 같다. 지금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 특검은 가동을 안 했는데 막바지 수사, 특검에 넘기기 전에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 새로운 파일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검찰도 그러니까 이제 정권 바뀌고 좀 알리바이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열심히 했다. 뭐 이건 여러 가지 지금 기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